여기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영국 선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며 분노했던 그녀가 실제로 한국에 와보니 그만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이 선진국인 척한다며 비난했었지만 직접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걸까요? 오늘은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180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 영국 여성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복궁의 웅장한 처마 아래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해가 저물면서 하늘은 짙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오래된 돌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여기가 바로 한국이에요. 활기찬 거리, 풍부한 역사,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장소였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다니엘 피셔라고 해요. 영국에서 온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예요. 일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라는 사람과 친해지게 됐는데 그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치계에 떠오르는 별로 봤죠. 김 씨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고 저는 그의 비전을 존경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였죠.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마저 갑자기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디지털 보안을 강화하며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비밀스러운 대화도 많이 들었고 기밀 정보도 접했죠. 그동안 저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중립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김 씨와 저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어요. 주변의 전통 목조 건물들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김 씨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저에게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천 개의 가짜 기사와 댓글이 만들어져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늘 한국이 강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의 균열이 보였어요. 김 씨는 드루킹 팀의 수법을 연구해왔고 조작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선거 개입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라의 지도층에 실제로 영향을 끼쳤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명동의 번화한 거리를 걸었어요. 서울의 빛과 소음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밤 공기 속에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떨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했지만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일은 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선관위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곳의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는 걸 알게 됐죠. 비밀번호는 간단했고 보안 조치도 거의 없었어요. 제 사이버 보안 본능이 뭔가 잘못됐다고 경고했어요.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김 씨를 통해 저는 조라는 선관위 위원을 만났어요. 그는 문재인 캠프와 가까운 사이였고 전자 개표기를 관리했어요. 조 위원은 떠나고 싶어 했지만 강제로 자리에 묶여 있었죠.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정부와 선관위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통제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연결고리를 발견했어요.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이 선관위의 보안을 조사하려 했지만 방해받았어요. 북한의 해킹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선관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감사원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진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이 씨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는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루된 인물이었죠. 그의 연결고리는 대장동 개발 스캔들에 휘말린 주요 정치인 이재명에게로 이어졌어요. 마치 부패와 권력 다툼이 얽힌 거대한 거미줄 같았죠. 과거 이재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 권순일은 나중에 대장동 그룹의 자문으로 들어가 돈을 받았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어느 날 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것을 곱씹어봤어요. 한국의 역사는 늘 강인했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강한 경제를 일구고 수년간의 투쟁 끝에 민주주의를 세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민주주의가 내부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0.7%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어요. 그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자유통일, 즉 북한과의 자유로운 통일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뿌리 깊은 부패와 카르텔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그의 노력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정치 세력들이 맞서 싸우며 문재인의 행적을 조사하려는 주요 인물들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대법관 임명도 지연돼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기운이 있었어요. 광장에서는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였고 이는 마치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섰던 역사적인 시위를 떠올리게 했어요. 인사동 거리는 지글거리는 길거리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매운 김치의 맛은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상기시켜줬어요.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나누는 대화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죠. 한국은 단순히 권력 다툼의 무대가 아니라 회복력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그날 저녁 경복궁을 떠나며 저는 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곳의 외부인으로 단순한 컨설턴트로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의 강인함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헌신을 깊이 존경하게 됐죠. 이제 저는 단순히 관찰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한국이 자유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싶었어요. 궁궐의 문을 지나며 제 마음속엔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 잡았어요. 민주주의는 한지처럼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보살핀다면 강인해질 수 있죠.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불굴의 정신은 저에게 부패와 도전 속에서도 나아갈 길이 항상 있음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국을 지키고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존중할 준비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며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아직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김 씨와 선관위를 둘러싼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토스트랑 커피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김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높은 빌딩에 있었는데 강남은 바쁜 거리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길을 걸으며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어요. 도시가 살아 숨 쉬는 듯한 활기찬 느낌과 함께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다니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 앉으세요. 그의 넓은 사무실에 앉았어요. 책과 상패로 빼곡한 벽들이 눈에 띄었고 김 씨는 근심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알아낸 것에 대해 한참 생각해봤어요. 선관위 보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증거 말이에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민주라고 선관위의 IT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선관위 시스템과 취약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단계가 궁금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이태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선관위가 연루되어 있다면 누군가 조사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를 감사히 여기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죠. 이태원은 활기찬 동네로 국제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밤문화로 유명하잖아요. 동시에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도 비밀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었어요. 저는 박민주를 만나기로 한 작은 카페로 갔어요. 나무로 된 가구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카페였죠. 박 씨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어요. 다니엘 피셔 씨죠? 그녀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녀 앞에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선관위 보안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해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저는 신중함이 최우선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관위 시스템은 원래 안전하게 설계됐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침입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허가 없이 서버에 접근하고 있었죠. 내부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그랑 이메일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상한 활동이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공유하기엔 위험해요. 오늘 밤 종로의 옛 도서관에서 만나요. 거기서 필요한 정보를 줄게요. 우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를 떠나면서 저는 위험한 길로 발을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날 밤 도서관은 조용하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 씨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USB 드라이브를 제게 건넸어요. 여기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히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도서관을 나왔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 얻은 정보들로 복잡했죠.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엔 파일과 문서들이 가득 떴어요. 그 안에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 시도, 수상한 이메일, 그리고 고위 관료들과의 연루 정황이 담겨 있었어요.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한 이름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이재명. 그는 저명한 정치인이었고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이 부패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걸 뜻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어요. 김 씨에게서 온 문자였죠. 경복궁에서 만나죠. 긴급합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고 바로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저녁 공기는 차가웠고 달빛 아래 궁궐의 풍경은 고요했어요. 김 씨는 정문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서둘러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새로운 증거로 부패를 폭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상황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계획은 뭔가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와줄 올바른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넘겨야 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논의했지만 저는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앞길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돌아설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동경하던 장소 그 이상이 되었고, 이제는 더 강한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이 나라를 돕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 후 며칠은 미팅,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자료 분석, 그리고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박민주는 없어선 안 될 동료가 되었고,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를 푸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함께 우리는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아냈고,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만들어냈죠. 어느 오후 제가 새로운 문서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쾅 하고 크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요동쳤고 저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문 밖에 서 있었어요. 다니엘 피셔 씨?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바로 알아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그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말했죠. 뭐에 대한 얘기죠? 당신이 선관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그만두세요. 저는 단호하게 맞섰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들이 제가 폭로하려는 그 시스템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왜 싸우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길 수 없을지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을 순 없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제 안엔 더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집중해야 했죠. 김 씨와 박민주가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책상으로 돌아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대조적인 도시였어요. 현대와 전통, 개방성과 은밀함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스스로의 내부 갈등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혼돈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모습 말이에요. 깊은 숨을 내쉬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정보가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판이 되었죠. 길이 험난했지만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의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게 된 거였고 이 나라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안에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강한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도전은 컸지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도 그만큼 컸죠. 우리는 함께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내어 진실의 빛을 이 특별한 나라 구석구석에 비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빗방울이 작은 서울 아파트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죠. 전날 밤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파헤치고 있는 얽히고 설킨 진실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설쳤거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부정과 부패의 깊이를 이해할 열쇠를 쥔 인물일지도 모를 선관위 조 위원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고 노트북을 챙겨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로 나섰어요. 회색 빗줄기 속에서도 도시는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손에 들고 바쁘게 지나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피곤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공기 중에 느껴지는 긴장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북촌 한옥마을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김 씨와 처음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죠. 전통 한옥문이 열리자 아늑한 내부와 함께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조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희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니엘 씨,
그녀가 부드럽게 인사하며 제게 자리를 권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위원님.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앉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선관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보안과 영향력이 여러 겹으로 얽혀 있어서 저희조차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트북을 열어 드루킹 스캔들과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프로토콜에 관한 데이터를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이 보안 취약점들 정말 심각해요. 누군가가 선거를 조작하려고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조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시스템이 너무 빨리 구축되다 보니 감시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금양통신이 보안을 책임졌어야 했는데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누가 배후에 있는지 두려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관여돼 있어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선관위 내부까지 연결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선관위 안에도 파벌이 존재하죠. 제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그럼 조 위원님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에요.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후 조종자를 밝혀내야 해요. 부패를 폭로할 수 있다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 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사이버 보안 전문성과 제 위치를 합친다면 뭔가를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발소리가 찻집 안으로 다가오는 게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두운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찻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가야겠어요. 제가 조에게 다급히 속삭였어요.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착하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북촌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이며 빠르게 움직였죠.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엉켰어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 누군가 우리 만남을 알아챈 걸까? 안전한 거리에 도달한 뒤 조가 저를 돌아보며 걱정 가득한 눈으로 말했어요. 저 사람, 그들 쪽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만약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면 어디서든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철저히 움직여야 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하지만 저에겐 깊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한 발짝씩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늘 활기차고 따뜻하게 느껴지던 서울의 거리들이 이젠 숨겨진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미로처럼 느껴졌죠. 아파트로 돌아와 조가 공유해준 정보를 검토했어요. 선관위, 사법부, 그리고 고위 정치인들 사이에 연결된 관계들은 너무나 복잡하고 깊게 뿌리 박혀 있었어요. 마치 강철로 엮인 매듭을 푸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작은 제 아파트 커튼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에 눈을 떴어요. 도시 바깥은 이미 북적였지만 이곳은 조용했어요. 몸을 쭉 펴고 눈을 비비며 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저를 짓누르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간단하게 김치와 밥으로 아침을 먹고 노트북을 챙겨 작업 공간으로 갔어요. 방 안은 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메모들, 코드와 데이터 차트를 띄운 여러 대의 화면으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제 성격 같은 곳이었고 제가 가장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통제감이 자꾸만 미끄러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메일을 열었더니 김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급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곳은 제가 잘 아는 동네였어요. 전통 가옥들, 좁은 골목들,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역사의 흔적들까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 같았어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도 그랬고요. 북촌 골목을 걸으며 아침 햇살이 오래된 돌길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아름다운 나무들보와 기와 지붕을 가진 한옥들이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묵묵히 증언하듯 서 있었어요. 작은 찻집 근처에서 서 있는 김 씨가 보였고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어요. 다니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앞자리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 씨?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이번 스캔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선관위의 보안 실패가 현 정부 고위 인사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누구요? 대체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 장관이에요. 대장동 조직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들은 수년간 선거 결과를 조작해왔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박 장관은 국가 안보의 강경한 태도로 잘 알려진 권력자였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의 뿌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걸 증명하죠? 제가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채로 물었어요. 김 씨는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어요. 여기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있어요. 박 장관의 신뢰받는 측근 중 한 명에게서 겨우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서 해독해야 해요. 이게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박 장관이 눈치채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들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사이버 보안 경험이 있는 저로선 희망이 있었어요. 밤새 암호화 레이어를 하나씩 해제하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마침내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 금융기록, 그리고 박 장관과 대장동 조직이 선거 시스템을 조작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상세한 계획들이었어요. 파일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단순히 선거 개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정치 지형 전체를 장악하려는 시도였어요. 이걸 김 씨와 공유해서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드러낼지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강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 씨를 만났어요. 테이블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둘 다 꼼꼼히 훑어봤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김 씨가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신중해야 해요. 박 장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어요. 익명으로 언론에 전달해야 할 것 같아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우리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김 씨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께 연락해 볼게요.
그날 하루가 저물고 강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게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깊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 얽혀버렸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살아 있었어요.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부패와 속임수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김 씨는 기자와 접촉했고 곧 신뢰할 만한 사람과 연결됐어요. 저희는 항상 조심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안전한 채널을 이용해 소통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했어요. 진실을 드러내야 하는 절박함과 정체가 드러날 위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김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이 알아챘어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들이 알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해요. 내가 준 문서들,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경복궁에서 만나요. 거기가 유일한 안전한 장소예요. 저는 급히 짐을 챙겨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건축물들이 눈앞에 나타났고 한국의 끈질긴 정신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는 조용했고 고요한 고궁의 벽이 우리의 발소리를 메아리쳤어요. 김 씨는 정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고궁의 오래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자에게 파일을 보내야 해요. 안전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숨겨진 통로와 비밀 공간을 지나며 궁의 역사가 우리를 안내하는 듯 했어요. 마침내 오래된 사무실 공간에 도착했어요. 낡은 컴퓨터들이 보안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재빨리 장비를 세팅하고 연결이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죠. 업로드가 끝나고 나니 마지막 할 일이 남았어요. 우리의 흔적을 지우는 거였죠.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숨으세요. 김 씨가 재빨리 저를 오래된 뒤쪽의 은밀한 공간으로 끌어당겼어요. 저희는 숨을 죽인 채 2명의 관리자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그들은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나간 뒤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해냈네요. 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계속 함께 싸워요. 이제 당신도 이 싸움의 일부예요. 저희는 활기찬 도시를 걸었어요. 강물에 비치는 불빛들을 보며 저는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제가 일하던 곳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지켜야 할 집이 되었죠.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었고 제가 그 일부라는 것이 영광스러웠어요. 저희는 함께 민주주의의 빛이 밝게 빛나도록 노력할 거예요.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씨를 만났어요. 그는 마치 멘토처럼 저를 한국 정치의 복잡한 흐름으로 이끌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의 태도는 달랐어요. 훨씬 진지하고 훨씬 신중해 보였어요. 다니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는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어요. 당신이 뭔가 큰 걸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 드라이브를 보여줬어요. 조 위원이 주셨습니다.
선거 조작과 선관위 보안 허점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 씨는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더라고요. 이건 폭발적이군요.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강력한 인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 정말 준비됐습니까? 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어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신중히 계획해야 해요. 서두르다가 우리 둘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들여 전략을 세웠어요. 우리가 폭로하려는 사람들의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했죠. 이건 투명성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섬세한 일이었어요. 하루가 다시 저물어갈 무렵, 저는 한국에 온 이후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컨설팅 일을 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으니까요. 활기찬 거리들, 풍부한 문화, 그리고 강인한 사람들, 이 모든 게 이제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조의 나라였어요. 아름다움과 부패, 희망과 절망이 얽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중심에 놓인 외국인으로서 제가 존경하게 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다가올 도전을 준비하며 저는 다시금 사명감이 북받쳐 올랐어요. 길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어요. 한국을 위해, 이곳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저는 이 도시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네요. 자카르타가 바다와 싸우는 모습에 매료된 채 서 있었어요. 손은 관측 데크의 차가운 금속 난간을 꽉 잡고 있었고 바닷바람에 입술에 소금기가 묻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살아 숨 쉬듯 보이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전통들이 한데 섞여 있는 모습은 마치 캔버스에 물감이 섞이는 것처럼 보였죠. 제 이름은 엠마 싱클레어이고 환경정책 전문가예요. 쉽게 말하면 도시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자카르타의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제 일은 이 도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카르타 해안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제 데이터 수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매년 자카르타 아래 땅은 약 13cm씩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건 보통 연필 길이 정도죠.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매년 그만큼 도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고요. 어떤 지역은 이미 땅이 너무 많이 가라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놀던 동네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로 된 고층 빌딩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문제의 일부였죠. 자카르타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발전을 너무 갈망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수천 개의 건물들이 물을 필요로 했고 그들은 지하에서 그 물을 빼냈어요. 지하수를 빼내면서 그 위의 땅은 점점 무너져 내렸죠. 마치 거대한 스폰지가 물기를 짜내는 것처럼요. 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또 다른 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자카르타에 온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일정은 벌써 빽빽했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바라는 구원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바로 33km에 걸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거대한 방파제였죠. 그 길이는 300개가 넘는 축구장을 잇는 것보다 길어요. 다음 회의를 향해 걸어가면서 자카르타의 유명한 전통시장을 지나쳤어요.
열대 과일과 향신료들이 가득한 공기가 코를 자극했죠. 달콤한 망고, 매운 생강, 향긋한 레몬그라스 냄새가 섞였어요. 상인들은 인도네시아어로 가격을 외쳤고 오토바이들은 좁은 길을 가로지르며 지나갔어요. 이곳이 바로 진짜 자카르타였어요. 수백만 명이 집처럼 부르는 도시였고 그곳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새로운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 네덜란드에서 온 물 전문가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지의 과학자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박재현 씨라는 이미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방파제를 만들었던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그는 단순히 숫자와 계산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카르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창밖의 석양을 보았어요.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아래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멀리서 이슬람 사원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죠. 자카르타는 구세대와 신세대, 부유함과 가난함, 전통과 발전이 뒤섞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자바해의 수위 상승이 그 도전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글은 책임감이 묻어났죠. 자카르타는 놀라운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2045년까지 이 도시는 큰 부분이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 그게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 사람들, 시장 상인들, 사무실 직원들, 거리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그들의 미래가 저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가리지 못했어요. 그 파도 소리는 마치 시계처럼 시간을 세고 있었죠. 우리가 자카르타를 구할지 아니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지 결정짓는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자카르타의 혼잡한 거리를 걸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봤어요. 튀긴 국수와 그릴의 구운 사태의 냄새가 공기 속에 가득했고 노점상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오토바이들이 차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경적 소리가 도시의 끊임없는 소음으로 울려 퍼졌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아침 비에 남은 무릉덩이를 뛰어넘으며 웃고 있었죠. 그런데 이 활기찬 풍경 속에서 저는 뭔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환경 전문가로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밟고 있는 땅은 천천히 지구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가 제 노트북 가방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커피카트를 지나갔어요. 그곳에서 파크 부디 할아버지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죠. 좋은 아침이야, 엠마 하고 부디 할아버지가 외치며 벌써 제 평소 좋아하는 진한 블랙 커피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가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그의 카트 뒤쪽 벽에 있는 물 자국을 봤어요. 그 자국이 지난주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물이 점점 심해지네요, 파크 부디. 제가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부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저희 아들 집이 해안 근처에 있는데 지난달에 이사 갔어요. 물이 계속 들어와서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었어요. 자카르타에 오기 전에 저는 모든 보고서를 다 읽었지만 종이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일어나는 일의 인간적인 비용을 알 수 없었어요. 매년 13cm씩 땅이 가라앉는다는 건 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하지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물에 잠긴 집에서 이삿짐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저는 프로젝트 사무실로 향하면서 여러 동네를 지나갔어요.
비즈니스 지구에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유리창에 아침 햇살이 반사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위기 징후는 분명히 보였어요. 건물 기초에 균열이 생기고 벽들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거리의 중간 부분은 눈에 띄게 움푹 패여 있었죠. 부유한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차이는 극명했어요. 부유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방수벽을 만들고 강력한 펌프를 설치했죠. 하지만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모래주머니와 희망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기다리며 저는 물 절약에 대해 배우고 있는 학생들 무리를 봤어요. 그들은 작은 정원 주위에 모여서 선생님이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이 얼마나 급박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날 도시가 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아침 회의에 대한 재현 씨의 메시지였죠. 화면에 그의 이름을 보고 저는 직장에서의 긴장감과는 별개로 제 뱃속에서 가벼운 두근거림을 느꼈어요. 그 느낌을 잠시 미뤄두고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프로젝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벽마다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위성 사진이 자카르타를 하늘에서 비추고 있었죠.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 그 주변을 물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자바해가 북쪽에서 밀려오고 13개의 강이 도시를 관통하며 우기에는 그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지하에는 수십만 개의 우물이 땅속에서 물을 빼내며 그로 인해 땅이 압축되어 가라앉고 있었어요. 저는 지도 위에 표시된 해양 방벽 경로를 따라 손가락을 댔어요. 33km에 달하는 희망이죠. 바다를 막기 위해 설계된 방벽이에요. 기술적으로는 복잡한 작업이지만 인간적인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해야 하고 토지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했어요. 아침 회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제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파크 부디와 같은 사람들, 자카르타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도시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거라 믿고 있었죠. 우리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아침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며 저는 창밖에서 점점 더 바빠지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어요. 또 다른 자카르타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또 다른 하루, 시간과 자연, 관료주의와 싸우는 하루. 또 다른 하루, 가라앉고 있는 도시를 구하려는 하루였어요. 저는 창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3개월간 자카르타에서 지내면서 저는 많이 변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수많은 밤을 지사으며 기술 문서를 검토했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단력이었어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뿐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구하는 미션이었죠. 그때 인터폰이 울리며 아침 첫 회의에 도착을 알렸어요. 저는 서류를 챙기고 자켓을 고쳐 입은 후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일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정부 관계자의 보고를 들으면서 제 다리가 회의 테이블 아래에서 저절로 떠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소식이었죠. 기후과학자들이 자카르타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올해 말까지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다고 했어요. 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수천 명이 집을 잃게 될 거였죠.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재현을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가락이 조용히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방조벽 프로젝트는 이미 몇 달이나 뒤처져 있었고 매주 지연될 때마다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모델에 따르면 예상되는 수위가 4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말하면서 화면에 여러 지도들을 띄웠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었어요.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익숙한 동네들이 붉게 표시된 걸 보면서요. 재현은 일어나서 재킷을 고쳐 입고 나서 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쳤던 그가 이번에는 평소보다 말이 좀 더 천천히, 신중하게 했어요. 방조벽은 큰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기술 도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우리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방조벽을 원래 계획보다 3m 더 높여야 하고 바다 쪽으로 2km 더 연장해야 합니다. 방 안의 사람들 얼굴에 우울한 표정이 드리워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특수자재는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없었고 그것들을 수송하는 데 몇 달이 걸릴 거였죠. 예산도 2배로 늘려야 했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공사 일정이 완전히 재조정되어야 했다는 거였어요. 방안은 걱정 어린 대화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서로 속닥였고 한국 엔지니어 팀은 노트북 앞에 모여 계산을 다시 점검했어요. 저는 이 두 세계, 즉 기술적 요구와 실패의 인명피해 사이에서 갇힌 기분이었죠. 그때 갑자기 테이블 한가운데 있던 회의용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날카로운 소리가 혼란 속에서 마치 칼처럼 뚫고 나갔죠. 저는 급히 손을 뻗어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7구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필드 감독이 영어로 소리쳤어요. 조수 높이가 우리가 기록한 것보다 더 높습니다. 3개 동네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의자도 뒤로 넘어뜨렸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옛날 방조벽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감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물이 2군데에서 새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새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재현과 눈을 맞췄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예요. 바다는 우리의 계획이나 일정 따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모두들 들어주세요. 저는 제 목소리의 힘에 놀라며 외쳤어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재현 씨, 당신 팀에서 긴급 수리를 맡을 수 있겠어요? 그는 이미 휴대폰을 빠르게 타이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구역과 4구역에서 우리 건설팀을 이동시킬게요. 콘크리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이요. 그리고 철근도 필요합니다. 방안은 일순간에 지휘본부로 변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군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엔지니어 팀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일부는 붕괴 지점으로 다른 일부는 긴급 설계 수정 작업을 시작했어요. 지역사회 리더들이 도착해 자원봉사자들과 대피 계획을 조정했어요. 저는 노트북과 안전장비를 챙기고 재현을 따라 그의 트럭으로 갔어요. 자카르타 거리는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고 사람들은 고지대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푸르던 하늘은 이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죠. 붕괴 현장에 도착하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홍수의 가장자리에 몰려 있었고 오래된 방조벽의 금에서 탁탁 소리가 나며 진흙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공기는 소금기와 디젤 냄새로 가득했고 비상 펌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건설팀은 이미 장비를 배치하며 수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현은 발전기와 중장비 소음을 뚫고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다음 만조는 새벽에 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휴대폰을 꺼내 자재 공급업체와 조정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재앙을 막기 위해 12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자카르타의 1000만 명 주민들의 무게가
제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았던 순간이었죠. 해가 지고 작업 현장은 거대한 조명에 밝혀졌어요. 콘크리트 트럭들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튕기며 어둠 속으로 날려보냈어요. 지역 주민들은 모래주머니를 전하기 위해 인간 사슬을 만들었어요.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서로 다른 나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간과 조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재현 옆에 계속 있으면서 그가 내린 지시를 지역팀에 전달하고 측정을 확인하며 수위도 모니터링했어요. 몇 분마다 시계를 확인하면서 새벽까지 남은 시간을 세었어요. 자카르타의 운명이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구할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카르타가 이렇게 어둡고 조용한 적은 처음 봤어요. 평소에 떠들썩한 오토바이 소리와 거리의 상인들 소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 파도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자정, 재현이랑 해변 밑에 서 있으니 얼굴에 바닷물이 뿌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 동안 벽을 따라 걸으면서 긴급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점검하느라 내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죠. 수압이 굉장히 강해요. 재현이 손전등을 콘크리트 표면에 비추며 말했어요. 위기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보강 작업은 잘 버티고 있어요. 나는 피곤해서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각지에서 온 팀들의 업데이트로 내 전화는 계속 진동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우리가 발견한 벽의 파손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마치 악몽이 천천히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대응은 정말 빠르고 효과적이었어요. 몇 시간 만에 콘크리트와 강철로 가득 찬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많은 근로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왔고 그들 중 상당수는 위험에 처한 지역 주민들이었어요. 망원경을 들고 멀리 떠있는 배들의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모니터링 선단의 일부였어요. 파도의 높이를 측정하고 새로운 피해가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바다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었고 우리는 그 최고조에 도달하기까지 4시간이 더 남았어요. 엠마, 재현이 부르며 그의 노트북을 손짓했어요. 그는 긴급 대피소 중 하나에 작은 작업대를 세워놓았어요. 이 수치 좀 봐. 스크린에는 벽을 따라 설치한 센서들의 압력 측정치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수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때 내 속이 갑자기 꽉 막힌 듯 했어요. 바다가 우리의 방어선을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기랑 여기 추가 보강이 필요해요. 재현이 지도에서 2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는 무정이를 들고 한국어로 엔지니어 팀에게 빠르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넘게 깨어 있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그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더 많은 트럭들이 도착해 자재를 실어 나갔고 조명탑이 벽을 환하게 비추며 밤이 아닌 낮처럼 밝았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재현의 지시에 따라 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어요. 나는 현지 당국과 협조하며 위험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했죠. 새벽 3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통의 열대성 폭우가 아니라 차갑고 지속적인 이슬비였어요. 모두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나는 근로자들에게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나눠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위험 지역에 가족이 있었고 사실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2시간 후면 만조야. 재현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어요. 몇 분마다 누군가가 설치한 수위 표시기에 불빛을 비추었어요. 바다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나는 벽을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인도네시아 해안 방어 책임자와 함께였죠.
그는 예전 홍수로 이미 피해를 입은 곳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어요. 이 벽이 무너지면,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돼요. 마침내 새벽 5시, 만조가 되었어요. 파도가 벽을 강하게 때리며 물보라를 높이 일으켰어요. 모두 모니터링 스테이션에 모여 압력 측정치를 지켜봤어요.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보강 작업은 견고하게 버텼어요. 첫 번째 새벽 빛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나는 파도가 서서히 물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벽은 지금까지의 가장 큰 시험을 통과한 거였죠. 주위에서 근로자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재현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보수된 벽은 당장에는 버틸 수 있겠지만 더 큰 해벽 프로젝트를 빨리 완성해야 했어요. 기후 변화는 우리가 따라잡기를 기다려주지 않았거든요. 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해가 떠오를 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렸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서 벗어난 건지,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는지 아마 그들은 모를 거예요. 당신의 도시는 정말 행운이에요. 나는 인도네시아 해안방어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재현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행운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주위에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보며 나는 그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함께 바다를 마주하고 이겼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공동의 위협에 맞서 뭉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죠. 저는 제 사무실 창문에서 거대한 방파제의 또 다른 구간이 아침 햇살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거의 도시의 일부를 잃을 뻔했던 그 무서운 밤으로부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방파제는 자카르타 해안을 따라 거대한 방패처럼 펼쳐져 있고 그 콘크리트 표면은 금빛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건설팀은 아래에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갔고 그들의 노란 헬멧은 거대한 구조물 주위를 바쁘게 오가는 벌처럼 움직였어요. 커피 마실래요? 재현 씨의 목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지친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죠. 요즘 우리는 둘 다 긴 시간 일하고 있지만 그 피로 속에서도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제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해안 센서에서 나온 최신 데이터 봤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북쪽 지역의 수위가 안정되었어요. 방파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 제가 자카르타에 왔을 때 그 지역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기억해요. 거리들이 운하처럼 변하고 집들은 버려졌고 매번 밀려오는 높은 파도에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지역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난주, 몇 달 전만 해도 물에 잠겨있던 동네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거리를 뛰어놀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돌아와서 건물 외벽을 새로 칠하고 있었죠. 변화는 단지 인프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항구 근처의 어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 방파제 구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지역 어민들은 이게 자신들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게이트를 설계했어요. 이 방파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공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사리 아주머니의 와룽 기억나요? 제가 재현 씨에게 물었어요. 그 작은 식당은 매년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곤 했죠. 어제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제 물 걱정 없이 바깥에 테이블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거기 음식도 점점 더 맛있어지고 있네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또 다른 업데이트가 온 거죠. 요즘은 좋은 소식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지면 센서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지역이 더 이상 침하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어요. 새로운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고, 자카르타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지하수 우물의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건설 중인 새 공원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기분이 좋았어요. 이전에 방파제와 모래주머니가 있던 자리는 이제 푸른 공간과 산책로로 바뀌었죠. 가족들은 해안가를 따라 산책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곳은 이제 자카르타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오후 햇살이 방파제 표면을 비추며 재현 씨가 그 힘든 첫 주들 동안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방파제는 단순한 콘크리트와 강철이 아니에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자카르타를 보니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단지 벽을 만든 게 아니라 도시에게 미래를 되돌려준 거였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우리 커뮤니티 센터 중 하나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공학에 대해 배우고 있었죠. 제 발표 중에 한 소녀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엠마 선생님, 저 크면 다른 도시들을 위해 이런 벽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승리였어요. 자카르타를 오늘 구한 것만이 아니라 내일 이 도시를 지킬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죠. 이 도시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새로 건설된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던 중 저는 자카르타 주민들이 도시의 변화를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길거리에서 전통 간식을 파는 상인들,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들, 홍수 걱정 없이 저녁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이었죠. 공기는 활기찬 삶의 소리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음악소리. 그 모든 것 위로 방파제가 묵묵히 강하게 서서 도시를 지키고 있었어요. 태양은 방파제 뒤로 지고 하늘은 눈부시게 오렌지와 핑크로 물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낸 도전의 기억을 실어 나르고 있었죠. 자카르타는 더 이상 단지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번창하는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다른 해안 도시들이 바다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청사진을 만든 거였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보호된 해안선을 따라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도시를 보며 저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가장 큰 문제들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카르타는 단순히 바다에서 구해낸 도시가 아니라 희망이 두려움보다 더 강한 벽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가 제 귀를 채우며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넓게 펼쳐진 해안선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단순히 도시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제 두 번째 집처럼 느껴졌던 이 지역사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었죠. 지난 1년은 제가 처음 환경정책 전문가로 이곳에 왔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노트를 꺼냈어요. 그곳엔 해안벽 설계도와 수많은 회의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건 그 노트 여백에 적어놓은 작은 세부사항들이었어요. 제 아파트 근처에서 최고의 사태를 팔던 길거리 상인의 이름, 동료인 민지가 가르쳐준 재미있는 한국어 번역들, 그리고 재현이의 세심한 계산들이었어요. 그 계산 덕분에 수천 명의 생명이 구해졌죠. 비행기 창밖을 보며 처음 자카르타로 날아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또 다른 임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창 아래 반짝이는 모든 건물이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드위 씨였어요. 그녀는 해안 근처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안벽을 강화하기 전에는 자주 홍수가 나곤 했죠. 그 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며 결코 돈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여러분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녀는 따뜻한 컵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은 직접 그 영향을 경험할 때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단순한 온도 상승이나 날씨 패턴의 변화화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실제 사람들, 실제 삶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자주 인용했던 숫자들, 매년 13cm씩 침하, 33km의 해안벽, 수백만 명의 위험, 이 숫자들엔 이제 얼굴과 이름이 붙어 있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현지 어부들이 우리 한국 엔지니어 팀에게 조수의 계절 패턴에 대해 가르쳐준 일이 생각나요. 그 지식은 대대로 전해져 온 것이었죠. 그 엔지니어들은 이 전통적인 지혜를 기술적 설계에 통합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지역 지식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이 프로젝트는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언어 장벽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이해할 방법을 찾았어요. 우리 팀이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고유의 수화가 떠오르네요. 손을 흔들면 밀물, 두 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구조적 약점, 엄지손가락을 올린 후 평화의 표시를 하면 잘했다는 신호였어요. 자카르타의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와 싸우는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의 창의력과 결단력의 이야기였죠. 해안벽이 무너졌던 그 끔찍한 밤, 저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저없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무도 국적이나 배경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통된 목적 하나로 뭉쳐 있었죠. 해안벽 프로젝트의 성공은 기후변화 앞에서 우리가 패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맞아요. 도전은 엄청나게 크고 일부 예측은 두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지식과 지역 지혜를 결합하고 진정으로 국경을 넘어 협력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런던에 있는 팀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했어요. 해안벽을 어떻게 강화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말이죠.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바다에 굴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제협력이 단지 정책 문서에 나오는 멋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임을 알려야 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자카르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여전히 바다를 막는 방어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싸울 기회를 얻었어요. 더 중요한 건 다른 해안 도시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환경정책 분야에서의 일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쓸 모든 보고서에는 자카르타에서 배운 교훈이 담길 거예요. 기후변화 적응은 단지 인프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문제라는 것. 해결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요. 기장이 고도에 도달했다고 발표하자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자카르타를 떠나지만 그곳에서 얻은 소중한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안벽과 홍수 예방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 얻었죠. 침몰해가는 도시를 구하려 했던 노력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바로
혁신과 협력,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난관 앞에서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면서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궁궐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그 모습은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하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정치 역사학자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기록하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면서 저는 제 멘토였던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그분은 제게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용기와 지혜는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큰 동기가 되었죠. 이제 저는 그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택시는 강남을 지나 도심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LED 스크린들은 최신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다가올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한 소식도 있었어요. 이 도시의 에너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밝은 넌사인들과 전통시장의 따뜻한 불빛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이곳에서 보낼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듣게 될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였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근처 시장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죠. 한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앞으로 있을 탄핵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목소리에서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시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작은 시위대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변화를 향한 열망이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인상을 기록하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적 연구 이상이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이것은 한국에 살아있는 민주주의 정신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았죠. 저는 서울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인사동의 아늑한 카페에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여서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제 커피에서 올라오는 증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진하고 편안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말이에요. 스크린에는 CNN, BBC, AP 등의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가 떠 있었어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온통 화제가 되었죠. 제목들을 스크롤하면서 저는 그 무게가 제 어깨에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셈이었어요. 저는 큰 창밖으로 눈을 돌려 인사동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일상적인 루틴을 따르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긴장감이 묻어나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주위 사람들의 대화는 우려와 추측으로 가득했어요. 대통령이 탄핵될까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야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죠. 저는 잠시 제 멘토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김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힘을 믿으셨고 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의 유산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지금 이 순간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보면서 그 이상과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잠시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때 한 무리의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최신 상황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희망, 두려움, 결단력 같은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서울 시민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미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좀 더 좋은 시야를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제 시선은 광화문 광장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죠. 광화문 광장은 시위와 축하 모두의 중심지로 민주주의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기념되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그곳은 후자가 되었어요. 시민들이 탄핵 절차를 지지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 모였던 거죠. 저는 사람들 속으로 조금 더 다가갔어요. 찬바람에 휘날리는 현수막들,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구호들이 눈에 띄었죠. 군중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로 모였죠. 아이들은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열정으로 반짝였어요. 거리에서 음료와 간식을 파는 상인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해줬죠. 저는 군중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간 연설자들을 지켜보았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나라는 젊은 활동가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녀의 연설은 열정적이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녀는 책임감의 중요성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충실히 섬겨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의 에너지는 감염되었고 군중은 환호와 박수로 응답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희도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겪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그 정신이 군중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니 제가 정치 역사학자가 되기로 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그 힘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도시에는 황금빛이 드리워졌어요.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광장의 분위기는 희망에서 전율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죠. 촛불의 부드러운 불빛은 점점 커지는 연대감을 더해주었어요. 음악은 전통 한국 음악과 현대적인 비트가 섞여서 축제이면서도 결연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그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손길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미나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쇼를 즐기고 계세요?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존재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가 대표하는 운동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죠. 정말 놀라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여기 에너지가 대단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바라보았어요. 우린 많이 왔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잠시 함께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의 공동체 의식은 강력하게 느껴졌어요. 그건 한국 민주주의 가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들의 희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그들의 결단이었죠. 밤이 깊어지면서 군중의 흥분은 점점 더 커졌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고 그 밝은 색깔들이 아래에 있는 활기찬 정신을 반영했어요. 축제와 시위가 결합된 그 독특한 분위기는 의미 있고 축제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강력한 장면이었고 사람들이 함께 서 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저는 이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잊지 못할 특권이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교훈들은 교과서나 강의에서 배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것들은 진짜로 살아 숨쉬는 경험들이었고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밤하늘은 불빛과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건 한국 민주주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변화시킬 거라는 걸 확신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니 정치 역사에 대한 제 열정이 왜 그렇게 강했던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지도자와 정책을 넘어서 사람들의 집단적인 의지와 그들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카페를 떠나며 축제의 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맴도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각오를 품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한 지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가진 잠재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였어요. 저는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서울의 도시 불빛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건물 안에서는 정치인들이 올해 가장 중요한 투표, 현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처음 봤어요. 저마다의 발걸음이 이 순간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연설자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가 무겁고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의 속삭이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모두가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김 대통령을 보좌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주 연설자가 탄핵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가 하는 각 주장은 현 정부를 향한 강한 공격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며 몇몇 정치인들을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이 내릴 결정을 두고 모두가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국회의사당 밖 광화문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여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추운 겨울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기운은 차가운 날씨를 넘어서 활기찼어요. 가족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배너를 들고 있었으며 한국의 역사를 직접 겪어온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표를 위해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투표가 시작되자 방 안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한 명씩 정치인들이 표를 던졌어요. 저는 스크린을 유심히 보며 발표되는 각 표를 세었죠. 국회 안의 긴장감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똑같았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나하나의 표가 중요했고 결과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주 연설자가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했어요.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죠. 대통령이 탄핵당할까? 그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어요. 탄핵안이 통과된 거죠. 국회 안은 안도와 기쁨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이 한 번에 풀렸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쁨에 찬 환호로 폭발했어요.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환호와 케이팝 팬들이 흔드는 빛봉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죠. 그 장면은 정말 멋졌어요.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기쁨에 휘말렸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음악이 섞여서 활기차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기쁨 속에서 제 눈이 군중 속에 한 젊은 여성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손에 든 배너를 높이 들고 있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어요. 열정적인 활동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사람이지요. 저는 뉴스를 통해 그녀의 연설을 듣고 그녀가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그녀를 보게 되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미나의 존재는 이 사건에 개인적인 의미를 더해 주었어요. 그녀는 단지 군중 속의 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의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였죠. 그녀의 열정은 제가 정치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과거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화롭게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 모습을 보니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축하의 춤을 추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기쁨과 안도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군중 속에 단합된 기운은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낯선 사람들이 서로 포옹하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모두가 성취감을 공유하는 듯 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집단의 힘과 나라의 정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저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탄핵은 한국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나라를 재건해야 하고 정책을 바꿔야 하며 사람들의 희망을 이루어줘야 할 일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회복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은 여러 번의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고 단결했어요. 밤하늘이 더 어두워질수록 광화문 광장의 불빛은 더욱 밝게 빛났어요. 전통적인 한국 등불과 현대적인 LED 불빛이 어우러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그 장면은 한국을 완벽하게 비유하는 듯 했어요. 자기 역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라였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꼈어요. 그때 미나가 저에게 다가와 군중을 함께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녀는 눈빛에 희망을 담아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밤은 우리의 승리와 단합을 축하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순간과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이 느꼈어요. 맞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로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축하가 계속됐어요. 그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한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 에너지, 열정, 그리고 사람들의 단합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때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하루 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이 많았어요. 탄핵 투표는 정치적 풍경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었어요. 회복력 있고 열정적이며 당열된 나라였죠. 호텔방에 자리를 잡고 저는 본 것들과 겪은 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탄핵 절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많은 시련을 우아하게 이겨내며 그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경험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이며 정치에 대한 제 이해와 올바른 것을 위해 일어서는 중요. 광화문 광장의 밤 공기는 시원하고 탄원 안건이 통과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그 에너지가 제 주변을 감돌며 안도의 한숨과 승리의 기쁨이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활기찼던 광장은 금세 미끄럽고 혼잡한 풍경으로 변했죠. 사람들은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환호성은 걱정의 외침으로 바뀌었고 우산을 펼치고 코트를 꼭 움켜쥐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제가 전에 봤던 젊은 활동가 미나가 임시 무대에 올라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비를 뚫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비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녀는 외쳤어요. 그 말이 비를 뚫고 사람들의 귀에 들렸어요. 미나는 근처에 있던 스피커를 잡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함께 왔어요. 기운을 잃지 말고 계속 힘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미나의 격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이 엿보였어요. 그 모습에서 그녀의 리더십에 대한 존경이 느껴졌어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 대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는 그녀의 결단력에 감동을 받았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미나는 생각을 떠올린 듯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근처의 음악가들에게 손짓을 보냈고 곧 전통적인 한국 드럼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리듬이 빗소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며 그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들었고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음악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나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형형색색의 라이트 스틱을 꺼냈어요. 마치 케이팝 콘서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비를 축제로 바꿔버려요. 그녀는 외쳤고 사람들은 신이 나서 스틱에 불을 켜고 동시에 흔들었어요. 빗방울에 반사된 빛은 광장에 젖은 바닥에서 반짝이며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냈어요. 미나의 창의력에 자극을 받은 몇 명의 청소년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활기차 보였어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고 광장은 임시 댄스 플로어처럼 변했어요. 전통적인 드럼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섞여 독특하고도 기운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춤을 추고 웃으면서 비를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이 아쉬운 끝을 맺을 뻔했지만 이제 그곳은 단합과 회복력의 축제로 변했어요. 미나는 광장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두가 함께 참여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어느새 망설이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그 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축제에 끌려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때 우리의 축제를 위협했던 비는 이제 오히려 축제의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통과 현대의 요소들이 어우러진 그 분위기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진보가 결합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은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떠올리게 해주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비가 점차 잦아들자 사람들은 점점 더 일치된 동작으로 춤을 추었어요. 미나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얼굴에 기쁨을 가득 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모두에게 마지막 춤을 추자고 손짓을 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줍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녀는 외쳤어요. 사람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대답했어요. 민주주의, 그 목소리는 광장을 울리며 그들의 집단적 힘과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 밝은 색들이 비에 젖은 땅에 비춰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더해 주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을 기쁨과 연대의 순간으로 바꿔버린 그들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은 김 대통령에게서 배운 교훈, 즉 역경 속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함께 싸우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불꽃놀이가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터지고 비는 결국 멈췄어요. 하늘은 맑고 별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광장을 떠났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이룬 성취는 오래도록 남을 거였어요. 미나는 저에게 다가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봤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비를 축제로 바꿨어요. 저는 목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미나의 리더십 덕분이에요. 그녀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다 함께 해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죠. 미나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밤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 밤은 한국 정치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준 전환점이었어요. 민주주의란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공유하는 가치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번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과 영혼을 보여주었어요. 이 나라는 사람들의 힘으로 계속 성장하고 번영해 가고 있었어요. 광장을 떠나며 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오늘 저녁의 사건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과 그 여정을 뒷받침하는 활기찬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 밤의 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단합과 회복력의 힘을 믿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서요. 한국은 빛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빛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그 길이 사람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할 거라는 걸 확신하게 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에는 황금빛이 가득 퍼졌고 저는 경복궁의 정원을 조용히 걸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하루는 정치적인 긴장감과 활기찬 축하가 가득한 날이었기에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통적인 건축물과 평화로운 정원을 갖춘 궁궐은 바쁜 도시의 거리에서 벗어난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정문을 지나면서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웅장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붕의 정교한 디자인과 화려한 장식들은 한국이 가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밟는 돌길에서는 발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궁궐 안에 있는 고요한 연못으로 끌리듯 다가갔어요. 물은 잔잔하게 가라앉아 건물과 주변 나무들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물 위로 퍼지는 잔잔한 파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파문은 가끔 떨어지는 나무잎의 물방울에 의해 잠깐 방해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오늘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어요. 탄핵 투표가 통과되었고 거리는 그들의 값진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인사동의 카페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흥분과 향수를 동시에 느꼈어요. 사람들 속에서 그때의 열정과 정신을 다시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연못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강인함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희망과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로 모였던 모습은 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비가 내릴 뻔한 날씨 속에서도 그들은 혼란을 축제의 기쁨으로 바꿨고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만났던 젊은 활동가 미나도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의 북과 현대적인 비트를 결합하여 군중을 북돋우며 그들의 기운을 끌어올렸어요. 한국이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방식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났어요. 그들이 마주한 도전도 생각했어요. 탄핵 절차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국회에서의 긴장감은 실로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질서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시위가 평화로웠고 국회의 절차도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실감했어요. 정원길을 걷다가 저는 벚꽃이 피기 시작한 모습을 봤어요. 그 꽃잎들이 고요한 환경에 화사한 색을 더하고 있었어요. 꽃의 아름다움은 오늘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들과는 또 다른 대비를 이루면서 한국의 삶이 전통과 진보가 잘 조화된 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 균형은 제가 항상 감탄했던 부분이었고 오늘은 그 점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산책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의 과거 지도자들과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기념비들을 지나쳤어요. 각 기념물들은 희생과 용기,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고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제가 목격한 민주주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해 큰 존경을 품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정자 아래에 앉아서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어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는 것은 항상 제 경험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함과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민주적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의지에 대해 썼어요. 또한 그들의 민주주의에서 문화적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음악과 예술, 전통이 어떻게 군중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했어요. 밤이 되자 궁궐의 정원은 등불에 의해 부드럽게 빛나며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저를 상쾌하게 해주었고 하루 종일 느꼈던 불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온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멘토인 김대중 대통령님을 떠올렸어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리더십과 옳은 일을 위한 싸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했어요. 그분의 유산은 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평화로운 시위, 그리고 승리를 기쁨과 창의성으로 축하하는 모습은 그분이 저에게 심어준 가치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궁궐의 불빛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과 회복력으로 형성된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기서 겪은 경험들은 제 전문적인 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순간 저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법과 제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그들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려는 굳건한 정신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여정은 한 나라가 하나 되어 과거와 미래를 융합하며 도전을 희망과 결단력으로 맞설 때 어떤 성취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과거와 그 유산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에 큰 영감을 받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번 여정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단합의 힘에 대한 저의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서서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 안에는 여러 감정들이 엉켜 있었어요. 분주한 공항은 몇 시간 전 경복궁에서 느꼈던 고요한 순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익숙한 공항의 냄새를 맡았어요.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 향, 타일 바닥 위를 지나가는 짐바퀴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이륙 소리가 섞여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은 정말 큰 변화를 주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저는 잠들지 않는 도시 속으로 빠져들었죠. 강남의 밝은 불빛, 명동의 활기찬 거리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있는 평화로운 공원들은 에너지와 편곤이 공존하는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거였어요. 젊은 학자들과 열정적인 학생들과의 대화는 정치 역사에 대한 저의 사랑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그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통찰력은 신선했으며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랐어요. 그들의 얼굴에 이해와 호기심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건 학문적인 면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변함없는 정신이었죠. 저는 인사동을 걸으면서 그곳에서 전통 찻집과 미술관들이 현대적인 상점들과 거리 공연자들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곳을 걸을 때마다 과거와 현재가 한국만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결합된 느낌이었죠. 탄핵 절차가 진행되던 날들, 그때는 정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인사동 카페에서 뉴스를 보면서 공기 속에 흐르는 전류를 느꼈죠. 광화문 광장의 사람들은 바다처럼 넓게 퍼져 있었고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고 있었어요. 배경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듯 했고 문화가 사람들 간의 간극을 메우고 함께할 수 있게 한다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탄핵 투표가 통과되고 나서 터져나온 축하의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며 그 색이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쳤죠. 제가 만난 젊은 활동가 미나는 그 중심에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환호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이끌어가며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열정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도전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갑자기 내린 비가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창의성과 단합의 순간이 되었죠. 미나가 혼잡할 수 있는 상황을 즉석에서 춤의 장으로 바꾸는 모습은 마법 같았어요. 전통 한국의 북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중심을 울리는 리듬을 만들어냈죠.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상기였어요. 그날 저녁 경복궁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그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어요. 조명이 비친 건물들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며 현재를 이끄는 지속적인 유산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동안 배운 교훈들이 떠올랐어요. 민주주의는 단합과 문화적 표현, 그리고 함께 서는 용기에서 자란다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이야기였죠.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격렬하면서도 축제 같고 강인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민주주의였죠. 평화로운 시위, 활기찬 축하,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주주의는 단지 법과 제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분의 유산이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어요. 민주주의의 정신이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비행기 탑승을 위해 문을 지나며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보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목적지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 있었어요. 제 서울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쌓은 인연과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저와 함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아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저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목격한 강인함과 창의력에 영감을 받았어요. 이 경험이 제 영국에서의 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데 더 이상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에서 본 생생한 예시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결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어떤 완결성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 직업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을 더욱 풍요롭게 해줬어요. 분주한 거리, 평화로운 시위, 기쁨의 축하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과 강인하고 단합된 사람들의 정신의 영감을 받아 서울을 떠났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의 민화와 군중들의 이야기는 제 강의의 중심 테마가 되었고 집단 행동과 문화적 조화의 힘을 보여주었죠. 제 글은 더 깊이를 갖게 되었고 한국에서 되살아난 열정과 희망이 제 글에 스며들었어요. 돌이켜보면 서울로의 여행은 단순한 직업적인 참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발견과 영감의 여정이었죠. 한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그것은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배운 교훈들과 만든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